안녕하세요. 이제는 교육 행정 파트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학 파트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종이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행정은 이제 하늘색으로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학교 조직의 특성을 할 거예요. 학교 조직의 특성은 이미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학교 조직의 특성은 되게 다양해요. 민츠버그가 말한 전문적 관료제, 그게 학교 조직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완 결합 조직, 그 다음에 뭐 이중 조직, 죄송해요. 그 다음에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쓰레기통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학습 조직, 이렇게 저희가 쭉 정리를 해갈 텐데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는 못 다루고요. 지금 시간에는 학교 조직의 특성 중에서도 전문적 관료제, 이 한 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를 할 때 이게 관료제 조직의 특성이 또 중요해요. 2015년에 논술에서 출제되기도 했지만 그때 2015년 논술로 관료제의 특성 2가지, 그 다음에 이완결합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단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전문적 관료제를 정리할게요. 그래서 학교는 전문적 관료제야 라고 민츠버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관료제 특성도 이제 논술로 쓰는 거 나왔지만 뭐 2010년 37번 기출문제에 민츠버그가 학교는 전문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관료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또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또 객관식으로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요, 학교는 의사조직, 법률조직과 같은 전문가 조직과 정부의 행정조직 같은 관료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야 라고 말한 게 전문적 관료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볼게요. 그래서 학교는 지금 학교 조직의 특성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정부의 행정기관 같은 관료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의사조직, 법률가 조직 같은 이 전문가 조직이 혼합된 형태이다. 그러면은 어떤 학교의 특징을 보고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했는지, 또 어떤 특징을 보고 전문가 조직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건 2번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관료제 조직에 해당하는 거, 전문가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써볼게요. 관료제에 해당하는 거, 전문가 조직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관료제의 성격을 띠는 거는요, 먼저 표준화를 통해 효율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표준화라는 게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뭐예요? 표준화됐죠. 표준화된 교육과정, 교과서, 이런 걸로 효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료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 조직의 특성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핵심 운영층에 전문가인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운영층에 고도로 훈련받은, 왜냐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받은 전문가인 교사를 고용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조직의 특성이야. 그 다음에 교사의 업무가 비교적 독립적이에요. 비교적 독립적.
왜냐하면 교사는요, 동료 교사들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업무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사는 고객인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 다음에 교사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수업 같은 걸 준비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게 바로 전문가 조직의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쓱 써볼게요. 동료 교사와 비교적 독립적으로. 이게 비교적이에요. 왜냐하면 또 끈끈하게 또 운영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동료 교사와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인 학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교사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죠. 교사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업무 기준도 자기가 만들죠. 업무 기준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제 수업 같은 거, 어떤 기준 같은 거를 개발하는 걸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목표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구성원들 다 감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의 교육 목표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교사들을 이게 감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기업 이런 데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목표가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목표는 되게 추상적이어가지고 그렇게 교사들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이 전문가 조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위의 권위, 부서의 권위에 의존해서 업무를 추진해요. 근데 교사들은 전문 기술, 왜냐하면 학생들도 아무리 중학교, 고등학교인 학생들도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면은 애들이 인정을 해요. 그게 전문적인 기술에서 나오는 권위거든요.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는 기계적 관료제와 달리 이런 전문적 기술에서의 권위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볼게요. 그래서 전문성에 기초한 권위가 있다. 전문성에 기초한 권위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부서나 지위의 권위에 의존하는 기계적 관료제와 달리 이거는 전문성, 전문적 기술 지식을 토대로 권위를 구축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문적 관료제, 민츠버그가 주장한 전문적 관료제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료제가 나온 김에 관료제 조직의 특성과 장단점을 여기서 분석하고 갈게요. 관료제 조직의 특성, 그 다음에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출제됐어도 또 2015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2년 후에 또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 조직의 특성은요. 제가 이렇게 쓸게요. 특성과 장점, 단점을 이렇게 한 번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다 보이죠? 그래서 관료제 조직의 특성은요. 가장 큰 특성이 분업이에요. 관료제 조직은요.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 조직을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분업이 가장 큰 특성이에요.
근데 원래 분업만 써야 되거든요. 관료제 조직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학교의 관료제적 특성을 쓸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관료제 조직의 특성이 분업이고요. 학교에서의 이제 분업의 특성, 이게 학교의 특성이에요, 이거는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아니라요. 학교는 교수 업무와 행정 업무가 분리돼 있죠.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업 체제라는 거예요. 학교의 관리제적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학생부, 교무부 이렇게 다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해서 이게 부서별로 업무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장점은 뭐겠어요? 이게 효율성이 되게 증대되겠죠. 이 자기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분업이 돼 있으니까요. 단점은 이게 권태감을 느끼겠죠. 자기 일만 하니까. 자기 부서 일만 하니까. 그 다음에 단조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일에 뭔가 변화가 없어.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몰 인정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행정 업무 할 때 행정 업무, 교수 업무를 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업무 중, 업무 시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은 되게 증대되겠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비인간주의라는 인간적인 미가 없잖아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이게 경력 지향성이에요. 경력이 많은 교사가 보수나 승진에 유리하죠. 경력이 많은 교사가 월급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승진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되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경력이 많을수록 인정해주는 신분이 계속 잘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이제 신분이 계속 보장되다 보니까 이게 무사안일주의예요. 그 다음에 실적 중심이 소홀히 될 수 있어요. 실적 중심이 소홀히 다뤄짐. 그 다음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막 으쌰으쌰 하려고 그래. 근데 경력이 많은 사람이 싫어해. 능력, 경력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게 관료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 분업이랑 규칙 규정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각종 시행령,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죠. 시행령, 법률에 의해 교육행정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니까 이게 업무가 되게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죠. 업무에 규칙대로 하니까 작년에도 규칙대로 했고 올해도 규칙대로 해요. 업무의 계속성, 일관성이 유지되겠죠. 근데 단점은 좀 많아요. 이게 규칙 때문에요. 이게 뭐냐면 목표 전도 현상이에요. 이게 규칙이 수단인데 목표처럼 내세우는 거예요. 규칙을 내세움. 규칙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원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도 때로는 소홀히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목표와 지금 규칙이 전도되는 현상. 그 다음에 이게 레드테이프라 그래요. 문서주의거든요. 레드테이프인데요. 이게 지나치게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형식적 절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문서를 다 남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결제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밑에 안 보이네요. 내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할거주의예요. 할거주의가 뭐냐면요. 자기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자기 부서만 생각. 그러니까 타 부서는 배려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할거주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료제 특징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는 이게 권위의 위계예요. 이게 권위적으로 딱 명령이 하달이 돼요. 그러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권위적으로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의사결정. 근데 이거는 쌍방향 소통은 안 되겠죠. 쌍방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와 그냥 관료제 조직의 특성과 장단점을 했습니다.